예, 오늘 하루 종일 대한민국은 이 사람 때문에 굉장한 뭐랄까요, 관심이 좀 높았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들도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는데 직접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أهلا وسهلا سمو الأمير 감사합니다. في الاعتبار ما يتركز عليه بلدينا صديقين من ثقل سياسي واقتصادي 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 또 내용과 معطوبة الغداء على اسم 아주 좋은 순방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أتمنى لكم بالتوفيق في جولة العمل. شكرا سوف نكون على اتصال ونراك قريبا في السعوديه. 예,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총리니까 정상회담이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국왕을 지금 대신하고 있으니까 예, 정상회담이라고 불러도 뭐 크게 뭐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정상회담이 열린 장소는 한남동 공간입니다. 그렇죠? 네. 예, 대통령이 이사 간 이후에 첫 번째 제1호 관저 손님이 바로 이 빈 살만 왕세자가 됐고 우리에게는 굉장한 선물 보따리를 갖고 온 이 분이기 때문에 아주 재계 총수들이 조금 전 5시부터 이제 서울에 있는 모 호텔에서 직접 빈 살만 왕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최경철 우리 위원님, 빈 살만이 누구길래 이렇게 대한민국이 떠들썩한 겁니까? 어제 밤 12시에 이제 우리 한국에 왔는데 막 난리가 났습니다. 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죠. 그러니까 예. 아버지가 국왕이고 아버지 아들이니까 왕세자인데 다음에 근데 왕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뭐 한 90 가까이 되니까 예. 곧 이제 왕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9월달 총리가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지금 대의 정치를 하지만 사우디 같은 중동 국가들이 신정 정치를 합니다. 예. 신이 국왕에게 뜻을 내려서 국왕이 신의 뜻을 받들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신정 정치인데 사우디는 그래서 국왕이 행정 권력도 갖고 예. 재력도 갖고 뭐 모든 권한을 거의 다 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국왕의 후계자 왕세자는 그야말로 예. 대단한 권력자죠. 그러니까 지금 9월달에 총리가 됐고 그 전에 국방장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뭐 우리 S-오일의 대주주인 아람코의 회장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아주 뭐 굉장한 실력자이고 뭐 예. 개인 재산도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 2,800조 정도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내년도 예산안이 640조 정도 되는데 예. 우리 5년 정도 예산을 몽땅 모아야 저분의 재력을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저분의 재력은 뭐 거의 뭐 옥황상제급이 예. 아닌가 하는 그만큼 옥황상제급이요? 예,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오늘 예. 굉장히 각별하게 대해드렸고 그리고 총리가 오늘 공항까지 가서 영접을 했습니다. 예. 그만큼 국빈 중에 국빈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분이 또 제2의 두바이라고 불리는 뭐 네옴인가 예. 뭐 굉장한 신도시를 만든다고 그래요. 네옴시티. 그렇습니다. 네옴시티 굉장히 신도시를 만든다는데 거기에 우리 기업 뭐 수십 곳이 참여할 만한 기회를 준다고 하니까 지난 주에는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또 투자유치단 이끌고 또 다녀오셨어요. 예.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공을 들이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오늘 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중동의 부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랍에미리트의 만수르를 많이 생각하죠. 굉장히 잘생긴 외모에 돈도 많아가지고 항상 이렇게 모든 세계 여성들의 뭐랄까 인기 순위하면은 항상 이게 손꼽히는데 만수르보다도 재산이 10배가 더 많다. 그러니까 2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한 2,000조 원이 넘는 2,800조 원 정도라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진짜 거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돈이 많아서 우리가 이렇게 환대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최 의원님.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 빈살만 왕세자가 갖고 온 보따리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제2의 중동 붐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그냥 막 피어납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의 이 보따리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갈 것인가? 네, 지금 이 시간에 그 이창양 산업부 장관하고 그다음 사우디 투자부의 칼리드 알팔리 투자부 장관이 예. 양국 정부 경제계 인사 300여 명과 함께 지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예. 한 사우디 투자 포럼을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 오전에 했습니다. 네,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26개 프로젝트의 100조 규모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거의 그 제2의 중동붐. 우리가 70년대 중동붐으로 한국 예. 경제에 참 중흥의 발판을 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제2의 중동붐을 일으킬 만한 엄청난 규모이고요. 예. 지금 앞서, 화면에 나옵니다. 예, 네옴시티 저 사업이죠. 예. 예, 앞서 또 우리 원희룡 장관도 국토부 장관도 예. 민관 합동 투자 유치단이 가서 그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그 수주 또 로드쇼를 또 예. 성공적으로 왔습니다. 그런 정부와 민간의 노력들이 결합되고 오늘 마침 그 이분을 이제 영어로 영미권에서는 약칭으로 MBS라고 부릅니다. MBS 모하마다 빈 살람 이름이 좀 어려우니까 예, MBS. MBS, MBN과 한자 차인데 아, 그러네요. 예, 예. 예. MBS의 거취에 전 세계가 주목할 만큼 대단하고 예. 특히 최근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 사우디와의 관계를 개선해서 예. 여러 가지 에너지 위기 문제 이런 걸 풀어보려고 만났던 그 정상급 이제 예. 회담을 했던 사우디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예. 그런 것들이 큰 화제를 모았죠. 이분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띵입니다. 그렇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뭐 모든 사우디니까 모든 실권을 이 사람이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만능맨이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좀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에 잠깐 네옴시티가 나왔는데 이건 사우디 북서부 홍해 인근 지역에 대규모 이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는 겁니다. 100% 친환경 에너지로 자급자족하는 미래 도시인데 여기에는 이제 뭐 사람이 조정하지 않는 무인 이동 수단, 이제 우리 뭐 UAM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도 좀 날아다니고요. 뭐 에너지, 재생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아주 첨단, 최첨단의 그 지구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과학 기술이 총망라되는 엄청난 규모의 이제 이 스마트 시티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제 사업 규모가 무려 7천조 원 우리 돈으로 이런 거 아니까 이걸 이제 우리 기업들이 따내기만 한다면 그렇죠? 아주 제2의 중동범이 아니라 뭐 아주 제10의 중동범까지도 생각해 볼 정도로 엄청난 그런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서 최태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김동관 하나 부회장 지금 뭐 재계 총수들이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5시에 빈살만 이 왕세자가 묵고 있는 모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재벌 총수 회장들이 한 30분 일찍 다 나타났어요. 이게 갑을 관계가 누가 갑인가 여실히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우리 총리가 저는 의전 나가는 거 예. 보고 환영 영접 나가는 걸 보고 제가 놀랐는데 사실 우리 외교부 장관이 거의 그 해외 그 그렇죠. 정상들이 왔을 때 외교부 장관이 통상 나갑니다. 주재국 대사랑. 외국의 그런데 이게 우리 국무총리가 오는데. 총리가 나갔어요. 근데 예. 그 사실상 지금 국왕의 아래에 있는 총리지만 실질적으로 뭐 전 세계에 지금 뭐 에브리싱이라 얘기했던 정도로 모든 영향력을 막강하신 분인데 저는 예.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970년대 이른바 중동 붐으로 우리가 한국의 이제 1차 도약기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예. 당시 오일머니를 우리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가 국가 재건의 기틀을 마련했는데 그 당시 우리가 나갔던 게 대부분 에너지나 플랜트, 예. 그다음에 임금 노동력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만일 네옴시티에 갈 수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도시망공교통 UAM이라든가 예. AI 인공지능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들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유능하고 또 예.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이런 분야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많이 가서 지금 여기 공사에 참여해가지고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룩하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다. 이거는 조금 다른 차원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1차적인 우리의 어떤 그 노동력과 기술, 단순 기술들이 들어갔다면 지금은 말하자면 미래 먹거리가 들어가서 네옴시티를 건설하는데 한국이 기반이 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비전 2030 사우디라고 이것을 건설하기 위해서 한 5개 국가의 우선권을 좀 줬는데 우리가 여기 포함은 돼 있어요. 미국, 일본, 한국.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그 빈살만 왕세자의 방안이 우리가 좀 더 국격과 그다음에 국력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네옴시티 자체가 한 국가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한 규모로 본다면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는 조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환담하는 것처럼 예. 환대하는 것처럼 한남동 공간에서 최초로 지금 손님을 예. 접견했는데 이런 성의와 정성들이 모여서 빈살만 왕세자도 떠나는 길에 많은 좀 생각을 갖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화면에 이 빈살람 왕세자의 이제 저택이 공개가 됐는데 앞서 이제 만수르 얘기를 했습니다만 만수르보다도 비교가 될 정도로 이게 지금 갖고 있는 이제 호화 요트고요. 뭐 몇천억 대의 요트라고 합니다. 뭐 세계적인 부호이자 또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뭐랄까 VIP 비즈니스 고객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우디의 K 한류, 이 우리 한류 드라마 열풍이 많이 불고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이 지금 이 네옴시티 사업에 딱 들어가서 합류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CJ 이재현 회장까지도 오늘 그 호텔에 가가지고 지금 빈살만 왕세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뭐, 글쎄 너무 어느 정도 값분지를 좀 소개하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 비싼 이제 호텔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서울 소공동에 이제 모 호텔인데 거기 이제 1박에 2,200만 원 하는 그 방들이 있는데 무려 그 객실을 400개. 통째로. 예. 그다음에 본인이 운동하려고 이 헬스 기구를 호텔 방으로 막 직원들이 나르는 모습도 있고 이렇게 천막을 쳐가지고 누가 들어가고 누가 누구를 만나는지 절대 노출되지 않게 하고 저는 아마 저 호텔이 생긴 일에 처음 있는 일일걸요. 왜 제가 볼 때는 뭐 VIP가 아니라 예. VVVVIP급 손님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만수르가 우리나라에선 가장 부자인 줄 알았는데 예. 10만수르잖아요. 10배니까 10만수르가 된 상황이고 이때 보니까 이제 이 빈 살만이 2019년도 문재인 정부 때도 예. 우리나라를 방문했더라고요. 그때 이미 보니까 약 9조 6천억 원 정도 투자를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예. 것처럼 네옴시티가 서울의 44배라고 얘기하니까 예. 규모 자체가 뭐 장난이 아닌 규모인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얘기에 의하면 한 총 21건의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그래서 한 40조 원 투자 계약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게 MOU 수준인 건지 아니면 실계약인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MOU겠죠. 예. MOU가 좀 실질적으로 계약이 된다면 우리 경제에 상당히 좀 중요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 다 예. 아시겠습니다만 내년에 세계 경제가 가장 추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경제 상당히 좀 비관적인 상황이라는 얘기가 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설업 같은 경우는 거의 연쇄 도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계약이 MOU 수준에서 진짜 실질적인 계약이 돼서 예. 좀 내년 우리 경제가 매우 추운데 적어도 좀 겉옷이라도 좀 덮을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됐으면 그럼요. 좋겠다 예, 이런 예.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꼭 좀 돈이 많으신 분이니까 본인이 한 약속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예. 이 빈살만 왕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재계 총수들이 앞서 들어가는 모습도 봤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사실 재판이 있었는데 이 재판을 불출석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불출석 사유서로 빈살만 왕세자를 내가 만나야 된다. 이건 뭐 누구나 재판장이 거부할 수가 없는 이 사유겠죠. 이렇게 할 정도로 좀 들어가는 모습도 좀 보였습니다. 이 대통령과의 이 환담 장소가 한남동 관저로 정해진 데도 나름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제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이 아니라 여기를 한 것은 대통령실은 너무 이렇게 오픈돼 있잖아요, 그렇죠? 용산은. 근데 이제 한남동 관저는 이렇게 산으로 좀 이렇게 쌓여 있어서 보안도 좋고 그래서 특별히 빈살만 왕사자를 고려해서 이제 장소를 한남동 공간에서 한 것 같습니다. 처음 관저 1호 손님이 됐는데 이렇게 사인하는 것도 좀 봤고 또 대통령이 이렇게 환송하는 모습도 좀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관저 1호 손님으로서는 꽤나 괜찮았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 꽤나 상징적이고 꽤나 참 예. 기대가 큽니다. 지금 저 MBS가 대한민국을 방문하고 이런 계약을 맺었다는 것 자체도 그간의 양국 간에 쌓아왔던 신뢰, 또 한국의 이 기술이라든가 한국의 그 사람들의 그 정말 성실성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한 것일 테고 그 사이에 또 정부 간에 역대 정부 간에 계속된 이런 노력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참 우리가 제2의 중동붐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좀 전에도 말이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예. 국면을 맞고 있는데 그 제2 우리가 중동붐을 탈 때도 그랬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중화학 투자도 하고 이런 투자를 했습니다만 예. 국제 정세도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당시 굉장히 좀 어려웠던 또 오일 쇼크 이후로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에 이 중동 특수가 예.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정말 중흥의 발판을 마련해 줬던 점이 있거든요. 마치 지금 국제적인 그 공급망 재편을 통한 또 강두 간의 각축을 통해서 경제가 점점 힘들어지고 이 와중에 특히 팬데믹 이후에 중동의 특수, 사우디아라비아의 특수가 한국 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정말 도약의 기회가 되고 예. 지금 어려웠던 더구나 이번에 그 투자되는 것들이 과거와 같이 그런 건설 일변도가 아니라 지금 뭐 AI부터 예. 모든 산업 분야를 미래 산업 분야를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것도 나중에 다른 지역 또 우리나라의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에도 예. 큰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점심에 뭘 먹었는지도 굉장히 이제 관심이 좀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아랍 쪽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할릴 그런 문화가 있어서 뭐 비알콜 그러니까 논알콜 오미자 칵테일을 먹고 제주 감귤 착즙 주스 이거 맛있는데 이거 먹고 좀 홀딱 우리에게 좀 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한식도 금색 식기로 만든 이제 한식도 있어서 그걸로 이제 오찬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좀 들리고 있습니다. 내일쯤 되면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MOU 정도 수준의 이제 한 사우디 투자 포럼에서는 MOU 수준의 20개 정도 조약이 만들어졌는데 그건 이제 구속력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조금 더 분발해서 이 좀 천문학적인 건 수주를 좀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빈살만 왕세자 얘기는 여기까지 좀 했고요. 오늘 밤에 떠난다고 하니까 좀 떠날 때까지 관심을 좀 갖고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 얘기는 하고요. 다음 이슈로 건너가겠습니다. 예, 이번 해외 순방 도중에 김건희 여사가 이 캄보디아에 가서 병원을 방문을 했죠. 이 자리에서 한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국내외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화제 차원을 넘어서 정치적인 쟁점으로까지 논란으로까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과거 영화 배우였던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를 한 거 아니냐 이 얘기부터 시작하고 또 이 아픈 아이를 광고로 내세워서 모금 활동을 하는 그래서 그것을 빈곤 포르노라 부르는데 그 표현까지도 등장을 했습니다.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단어를 처음 꺼낸 장경태 의원의 얘기 좀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여야 의견들 듣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이 만약 제소 요건이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사과할 의사가 없습니다. 예. 장경태 의원의 빈곤 포르노라고 하는 그 표현은 어떻게 보세요? 회의에서 이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했는데 일단 저는 장 최고가 장 의원이 원래 이 문제를 꺼내면서 지적하고 싶었던 거, 예. 그 본질이 좀 사라지고 지금 너무 이제 이 용어 자체에 대해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께서 너무 과하게 반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직전 당 대표였던 이준석 대표가 마저도 SNS에다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 용어가 주는 거에 집중을 해야지. 너무 이 표현 자체 하면은 좀 비꼬는 듯한 이 대표가 그런 지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은 저는 이거 가지고 좀 소재를 삼고 심지어는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게 부모라는 표현까지 하는 여당 의원이 나오는데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장경태 의원도 얘기했듯이 김건희 여사가 이 표현의 자체에서 진짜 불쾌하다고 느낀다면 본인도 사과로 사과 있다고 방송에 얘기까지 했는데 이건 본질은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김건희 여사가 좀 전에 앵커도 말씀하신 어떤 특정 여배우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 했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김 여사의 일정이 비공개로 전부 다 이렇게 처리되다 보니까 이거를 대통령실도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좀 생각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자들이 예를 들어서요. 어느 병원을 가든 아니면 저런 좀 빈곤 시설을 가더라도 아시지만 이 풀기자로 가면은 그쪽 분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차분하게 취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팬 기자 한두 분에 영상 한 팀 정도 가면은 그럴 때 그런 기자들이 모두 봤다면은 이런 무슨 여배우 코스프레를 김 여사가 했다는 비판이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일부에서 지적하는 대로 왜 대통령실이 홍보하듯이 이렇게 많은 사진을 뿌리느냐 이런 비판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랬던 야당의 지적을 용어 하나에 꽂혀가지고 저게 사실 다 찾으면 나오는 용어들 아닙니까? 그 용어 자체를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발끈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거든요. 국회 윤리위에다 제소까지 하고 그 제소한 거 가지고 무슨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좀 차분하게 이런 지적이 있는데 받아들일 건 좀 받아들여주고 앞으로 대통령실도 김건희 여사 일정은 좀 공개 일정으로 돌린다든지 해서 이런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장경태 최고위원은 일정을 공개하지 않은 걸 비판하면 되지 왜 저 표현을 썼던 거예요? 이 용어 자체에 대해서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 이 용어에 포르노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저렇게 좀 선정적이다 하면서 반응할 거라고는 저는 장 최고도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빈곤 포르노 자체는 저 빈곤 포르노라는 말을 우리 국민 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문화 쪽으로 이제 조예가 깊으신 분들 빼고 방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빼고 우리 일반 국민들 가운데 몇 분이나 저 표현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을까요? 이게 찾아보지 않고 이건 이런 표현이야라고 느끼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렇게 과도하게 반응하시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우리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죠. 그러니까 장경태 근데 그렇게 알고 알고 보면은 사실 그렇게까지 화를 내고 감정적으로 대응할 용어는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종국 행정관 얘기까지 듣고 이제 이분들 얘기 듣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왜 이 용어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제 복당을 하셨으니까 이제
민주당 분이라고 이제 얘기해도 되죠. 박지원 전 원장. 이분이 이런 표현은 학술 용어 차원에서는 뭐 써도 되지만 일반 정치적인 용어로는 부적절하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뭐 저 말- 박지원 원장의 얘기가 더 뭐랄까 많은 분들의 공감을 살까요? 아니면 장경태 최고위원이 내 말이 더 많은 공감을 살까요? 일단 저는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 말씀에 일정한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인이 대중과 소통하는 언어와 예. 관련해서는 좀 대중적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정치인들이 새겨 들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예. 드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빈곤 포르노라고 하는 이 단어와 관련해서 그 내용이 그것이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좀 과잉 반응한 측면은 분명히 있는 거죠. 과잉 그 반응이 의미가 있다. 아닌데. 예, 예. 저 그러니까 또 첫날만 그랬다가 그 다음 날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세게 나오면서 언론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대통령실에서 뭐 나름대로 뭐가 좀 격앙된 의견들이 나온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뭐 예. 있어 왔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 국민의힘 의원이 뭐 국모란 얘기까지 하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세게 좀 싸워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온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이게 싸울 일인가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뭐 대통령실의 출장소도 아닌데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오히려 논쟁을 비화시킬 문제가 아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위 그 대통령의 배우자의 행보와 관련해서 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예. 이런 논란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논의가 가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이 좀 선정적인 단어들을 오히려 더 많이 활용하면서 정쟁화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 단 앞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위 여당이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싸움 과정에서 용어를 선택할 때 좀 품격 있거나 대중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는 100% 동의를 하고요. 좀 그런 정도의 좀 나름대로의 우리 내부,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국무 얘기 발언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이 국모입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좀 과도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스스로 시대 흐름에 맞는 그 단어나 언어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우리의 국모인데 어떻게 국모의 그 사진을 보고 이렇게 무슨 빈곤 포르노 같은 그런 말을 쓰느냐. 이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영식 의원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국모라는 말도 사실은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이제 정우택 의원의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만은 민주당 내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빈곤 포르노라는 발언에 얘기가 나옵니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그런 의혹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국모라는 예. 표현도 이게 시대착오적인 예. 단어고 사실 김건희 여사의 지금 그런 민주당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방어 차원에서 한 얘기는 저는 약간 단어 선택이 그렇게 뭐 올바랐다고 생각하지 예. 않습니다. 근데 본질은 뭐냐? 그러면 국모는 격가지고요. 본질은 뭐냐면 저는 그 민주당 최고위원쯤 되시는 분이 그다음에 국회의원 하는 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그 공공외교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한 몰이해와 몰지각이 이건 도를 지나쳤다는 거죠. 자, 대통령 부인의 일정이 그러면 현장에서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양국 간 협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 통상 모든 정상의 부부의 일정은 우리가 단독으로 정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통보하는 경우가 예. 없습니다. 다 상대국과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 앙코르와트를 다 영부인과 가는 거였는데 그럼 갔으면 뭐라 했겠습니까? 예. 그래 관광하러 갔겠지. 또 이렇게 비난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2009년에서에 비로소 우리가 말하자면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예. 우리가 원조를 주는 국가가 됐어요. 우리가 사실 우리도 저는 빈곤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아파서 치료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돌려주는 나라가 돼서 예. 가서 또 대통령 부인이 그 어두운 곳에 가서 일종의 말하자면은 그 우리가 공공외교 차원에서 소프트 파워를 한번 과시라기보다는 그걸 한번 보여준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그게 마치 그 빈곤 포르노라는 아주 그렇게 몰상식하고도 사실 저게 학술 용어라지만 저건 교묘한 비틀기고 왜곡인 거예요. 그걸 알고 쓴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본인의 생각은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예. 다른 언어나 다른 비판 그걸 왜 그래 쇼를 하느냐 퍼포먼스를 하느냐 이렇게 공격해도 됐었을 텐데 예. 굳이 저런 단어를 그 차용해 와서 썼던 거는 뭔가 그 비아냥거리고 예. 뭔가 비틀자는 그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깔끔히 사과했으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또 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뭐 김건희 여사가 예. 직접 뭐 불쾌했다면 사과하겠다. 이게 무슨 사과입니까? 그래서 예. 저는 정치인의 언어가 시대에 맞게 품격이 있어야 되고 더구나 청년 정치인 아닙니까? 그럼 청년 정치인답게 좀 뭔가 이렇게 그러면 언행에 있어서도 실수했으면 깔끔하게 인정하고 이런 모습들이 돼야지 저렇게 또
비틀기와 왜곡을 하는 거는 저는 알겠습니다. 그 품격 있는 언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무 발언은 뭐 그 정도 비판을 받을 건 아니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적절하진 않았는데 사실 그렇다고 이 국모의 발언을 가지고 여기에 물타기해서 국모도 부적절했고 빈곤 프로도 부적절했다. 이런 식의 등치시키는 비판은 저는 비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 의원님,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조금 다시 또 이렇게 서서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등장하는 것 같은데 한국식 먹방을 외국에서는 코리안 푸드 이 포르노라고 한다. 그러면 먹방 유튜버들이 다 포르노 배우인가? 이런 식의 이제 글을 올렸어요. 이거는 민주당을 저격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 이 빈곤 포르노를 강하게 성토하고 있는 최수영 의원 같은 분들을 저격한 거죠? 이준석 전 대표. 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전원평은 별로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방향타가 잘못됐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예. 지금 장경태 의원의 발언에 예. 대해서 굉장히 좀 화가 좀 많이 치밀었을 겁니다. 제가 작년에 캄보디아 대사님 인터뷰를 했는데요. 제가 하자고 그런 게 아니라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인터뷰를 좀 하자. 아니 캄보디아 대사는 솔직히 우리 국민들 캄보디아 대사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한국의 캄보디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 있다. 노동력이 엄청나게 많이 진출해 있고 그리고 국제 결혼해서 한국에서 가정을 꾸린 캄보디아 여성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그분들이 캄보디아 대사가 캄보디아에 대해서 말하는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 한다. 그리고 캄보디아에 대해서 좀 신문에 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제가 꼭 캄보디아에 대해서 좀 말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훌륭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캄보디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삽니다. 앙코르와트 많이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가기도 많이 갑니다. 예. 그런데 장경태 의원이 저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여기에 살고 있는 캄보디아 사람들은 굉장히 속이 상합니다. 캄보디아 사람 우리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우리가 불쌍해서 여기 와서 정말 구걸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장경태 의원이 말하는 것은 국제적 감각이 매우 부족했다. 지금 이 세계화 시대에 서로 교류가 엄청나게 활발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캄보디아 사람들을 폄하하는 것에서 이게 머물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 아주 부족한 이야기였고 그리고 우리 국익을 굉장히 해치는 것이다. 캄보디아의 관계를 굉장히 나쁘게 해석하고 그리고 이것을 비트는 것이다. 저는 장경태 의원이 정말 국제적 감각이 좀 있는 젊은 그 청년 정치인인 줄 알았는데 이번 발언은 좀 과한 것이었고 이준석 대표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전직 여당 대표로서 아주 그 날카롭게 지적을 해야 될 텐데 저렇게 모호한 표현으로 오히려 자신이 몸담았던 국민의힘을 비난한 것 같은 태도는 저는 조금 전직 여당 대표로서 지혜롭지 못한 처사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를 잃었고 지금은 이 파벌티 포르노라고 하는 상당히 앞으로도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해야 되는 용어를 잃는다. 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뭐 양두구육 가지고 얼마나 국민의힘 지도부랑 이게 갈등을 빚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가 예산 문제 때문에 여야 간에 이제 회의가 상임위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국토위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고 있고요. 예결위에서도 마찬가지고 행안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이 정부가 내놓은 예산 가운데 용산과 관련된 부분은 무조건 삭감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영상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나 대선 공약과 관련된 것, 특히 용산의 용자만 들어가도 그 예산은 전부 삭감의 칼을 무차별적으로 들이댔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업추비를 1억 깎았다고 아주 그냥 기고만장하셨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이거는 예산을 가지고 저주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요 야당 예결위 간사도 해봤습니다. 좀 발언 좀 합시다. 자, 발언 좀 합시다. 아유 참 정말 좀 가만히 있으세요. 좀 끼어들지 말고. 아 정말 나. 자, 이승만 의원. 아 정말 저 왜 저러는 거야? 지금 이렇게 몰창스럽게 한 그 예산을 덜어내버리는 거 정말 감정에 섞인 저주 아닙니까? 지금
정의하는 여야 국회의원님 여러분, 이 방송을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또 민주당은 또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럼 계속 오늘 예,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 가운데 용산에 용자만 들어가면 다 삭감한 것인가? 실제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영빈관 신축 예산 497억 원 전액 삭감, 용산공원 조성 303억 원 전액 삭감, 청와대 개방과 활용과 관련된 예산 59억 원 전액 삭감, 경찰국 관련된 예산은 20% 감축하는 선에서는 오늘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경기도지사 시절 대표적인 이 상징적인 어떤 공약 또 지역 어떤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거는 한 푼도 없었는데 무려 5천억 원 정도를 되살렸습니다. 정부에서는 이걸 전액 삭감해서 올렸는데 예, 민주당에서는 그걸 5천억 원이나 이렇게 다시 부활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거는 다 살리고 윤석열 대통령 용산과 관련된 것은 다 삭감하고 이제 이런 국면이 됐어요. 겉으로만 보면. 여당 의원으로서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 다른 분들은. 국정을 대하는 기본적인 좀 기본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은 지금 대통령이 뭐 책임은 무제한이라 해야 되고 정부 여당의 책임은 무제한입니다. 예. 그러나 권한이라는 것은 이렇게 강력한 야당 또 국회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다 해버리면은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은 참 아까 그 우리 김건희 여사의 그 빈곤 포르노 그 발언도 정말 이건 정도를 넘어서도 한창 넘어서 이성을 잃었다고 생각할 정도인데 이 공공외교 영역이고 그런데 현지 반응을 봤습니다. 한번 그래 저 프롬펜 포스트하고 카메라 타임스 같은 걸 보면은 굉장히 화제였어요. 이게 따뜻한 관심을 받았고 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한국 대통령 부부 특히 한국 대통령의 부인한테 이런 큰 관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걸 여기서는 비틀어 가지고 이제 취임한 6개월밖에 안 되고 두 번째 외유 나가는 두 번째 해외 순방에 나선 이런 대통령 부인의 조용한 행보에 대해서 원래 대통령 부인들이 하던 아동 빈곤 또 여성 기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당연한 것에 대해서 저렇게 비틀기로 비성적인 어휘를 사용하는 문제고 지금 이금에도 그렇습니다. 예산안 문제만 하더라도요. 지역사랑 상품권을 갑자기 올렸는데 이건 이제 제가 중소기업 벤처위원회 소관이어서 아는데 이게 지난 정부 때도 국책연구기관에서 어느 특정한 뭐 재해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발행하면 좋지만 전국이 다 발행하면 오히려 발행 비용이라든가 효율이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품권의 효용이 높아서 그걸 더 발행을 하고 또 지역사랑 상품권 경기도 같이 지방재정 자립도가 높은 데서는 효용이 있는데 없는 데서 이 발행 비용을 또 지방자치단체 또 부담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역대 정부를 거쳐오면서 타당한 이 검토를 거쳐서 한 건데 그건 뭐 무조건 자기 표로 올리고 용산 문제도 이게 국민들에게 돌려주기로 한 것이고 또 이행되는 것은 대통령실의 기능을 위해서 최소한 해야 되는 것인데 너무 예산을 가지고서 이렇게 전형적으로 어석의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한다면은 정말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겠나 걱정이 앞섭니다. 알겠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이제 몰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완전히 그냥 이렇게 다 삭감했다라는 뜻인데 어떻게? 근데 일단 저희 할만했어요? 민주당의 이번 예산안을 대하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서민, 주거, 이렇게 힘드신 분들을 위주의 예산이 필요하다. 근데 현 정부가 초부자, 진짜 초부자죠. 초부자들 영업이익 3천억 이상 내는 대기업 중심의 그 부자 감세를 해주면서 서민들 예산은 많이 깎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 예산을 좀 복구하고 우리 최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이 국민들이 이런 지역화폐를 사용한 분들의 효과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객관적으로 하면 한 70% 넘게가 만족한다는 조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화폐 예산 복구, 그다음 주거 지원 예산, 청년층과 이렇게 서민층에 대한 예산 복구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와 함께 여전히 국민의힘이 집권을 한지 국민의힘당이 집권한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만 여야에 대한
그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분명히 국민의힘당은 국정을 책임진 최종 책임자입니다. 근데 이 책임자가 좀 전에도 그렇게 저렇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해서 들고 들어옵니다. 아니 왜 이재명 예산이라고 합니까? 심지어는 어떤 당권 주자는요. 우리 전 국민들이 애도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를 놓고 이재명 대표가 이태원 참사가 터지니까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말입니까? 망언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패륜정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격을 하면서 자기들 예산을 이것도 그렇습니다. 뭐 용자만 들어가면 깎는다? 아니 지금도 경찰국 예산 다 합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도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이렇게 합의를 하면 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최종 책임은 집권당이 있습니다. 근데 자꾸 기승전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그다음에 껐등만한 무슨 방탄이라고 하면서 공격하면서 협조를 해달라. 이거는 여소야대 특히 여당이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본인들이 야당인 것처럼 접근하는 건 참 아쉽고 이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정치력도 여당이 좀 발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다 보셨으니까요. 우리 국민이 잘 기억했다가 내후년 총선 때 또 선거 기회가 있으니까 잘잘못에 대해서 또 표로 심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예, 112 녹취록이 처음에 공개됐는데 그 이후에 이 실제 음성까지 들어간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날 얼마나 이 절박했던지 그 목소리들이 생생하게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이태원 클럽 가는 길 해밀턴 호텔 그 골목에 이마트 24 있잖아요. 그 골목이 지금 사람들하고 올라오고 내려오고 하는데 너무 위험하거든요. 사람 내려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오니까 압사당할 것 같아요. 겨우 빠져나왔는데 인파 너무 많은데 통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너무 소름 끼쳐요. 그 올라오는 그 골목이 굉장히 좁은 골목인데 이태원역에서 내리는 인구가 다 올라오는데 거기서 빠져나온 인구하고 섞이고 그다음에 클럽에 줄 서 있는 줄을 하고 섞여 있거든요. 이태원역 1번 출구에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골목으로 다 들어가요. 지금 아무도 통제 안 해요. 이거 경찰이 좀 서서 호텔에서 빼고 인구를 좀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오게 해줘야죠. 나오지도 못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막 쏟아져서 나가고 있거든요. 예, 직접 들으셨죠? 저 정도 들었으면 와, 이게 지금 뭔가 좀 상당히 상황이 매우 안 좋구나. 당연히 가야 되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저 신고가 6시에 접수가 됐습니다. 지금 이 신고한 우리 국민이 신고자가 굉장히 상세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후에도 이제 112 신고는 더 압사라는 단어가 들어갈 정도로 더 절박했던 상황들을 전개합니다.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길래 경찰은 출동을 하지 않았을까? 용산구청은 그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을까? 경찰 지휘부는 왜 무대응이었을까? 행안부는 왜 적절하게 조치를 못 취했을까? 여러 가지가 이제 쏟아지고 의혹이 있고 경찰이 지금 특수본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음성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의원님이 만약에 진짜 경찰관이었으면 112 신고를 접수를 받는 경찰관이었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습니까? 제 문제는 정말 그 상황이 생기고 첫 번째 이 6시 30분인가 이 전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상황 파악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 차분하게 전화를 했지만 지금 굉장히 압사의 이런 우려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경찰은 첫 번째 뭐라 그러냐면 이건 뭐 주체자가 없는 신고자가 주체자가 없는 주체 없는 행사다. 행사였기 때문에 뭐 책임이 없는 듯이 이야기했다가 이 경우는 이제 명백하게 상당한 위험이 지금 커지고 있다라고 오면은 즉각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경찰이든 소방당국이든 자치단체든 이게 한바탕 통합적인 그 재난 대응 시스템이 작동했어야 됩니다. 그게 전혀 작동하지 않고 경찰서장은 뒷짐지고 있고 11시까지 보고를 못 받았다 그러고 그다음에 본청에서는 제대로 된지 만약 이 정도 상황이 되고 하면은 사람이 너무 운집해서 이게 당시에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통신사에 이거 통신도 잘 터지지 않았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정말 우리 심정 같았으면은 경찰 핵이라든가 아니면은 왜 대규모 시위대에 대해서 이 설득하는 그런 대형 스피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와서라도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니까 지금 좀 분산해야겠다. 이 상황을 좀
고지시키고 위험을 충분히 알리려는 노력을 왜 초기에 못했을까? 그게 기동대가 필요하고 뭐 엄청난 대응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난 정부 이래로 1조 5천억이나 들었다는 재난 통신망은 왜 적정하게 작동하지 않았는가? 이런 통신망이 모아지 보이면은 그 위기의 심각성이라든가 그리고 그것이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되지 않다 하더라도 초기에 대응할 수 방법이 얼마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되었나 정말 답답한데 그 과정 하나하나가 이제 그 지금 용산 경찰서장은 자신은 11시까지 아무 보고도 못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산에서 서울청으로 그럼요. 기동대 2개 기동대 요청을 했는데 2번이나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재난 이 상황에 대한 보고 체계, 판단 체계가 어떻게 되었는지가 낱낱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 어떤 책임을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면 재난에 대한 이런 그 대응 동보 대응 시스템을 어떻게 갖춰야 될 건지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사 이후에 대통령의 지시로 112 녹취록이 공개가 됐죠. 근데 그 공개되기 직전에 경찰청에 이제 정보 관리하는 이제 정보 관계자가 일선서에 있는 이제 이 정보 관련된 그 경찰관들에게 정보관들에게 이제 지침을 내립니다. 이게 이제 5시쯤에 112 녹취록이 공개될 예정인데 언론들이나 이 시민들의 반응이 어떨지 정보 보고를 하라. 아무도 이제 경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니까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이 참사 이후에 어떻게 빨리 이 CCTV를 가리고 빨리 문제점을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한데 녹취록 공개에 따른 경찰의 비난, 경찰에 미칠 파장, 언론이 어떻게 보도할지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 상황이면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장관하고요. 경찰청장은 경질해야 돼요. 아까 그 4시간 전에 나온 그 신고하신 분의 말씀 그 얘기대로만 했으면 158분이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저 통화 내용을 듣고 있는 유가족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정부가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제가 볼 때는 2차 가해예요. 지금 벌어진 내용을 보게 되면 진짜 정부가 조금이라도 조치를 했었으면 조금만 그 상황에 대해서 개입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 보고 폐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정부가 폐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폐륜이 뭡니까? 인간이 해야 될 도리를 못했다는 게 폐륜 아닙니까? 정부가 할 도리를 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제가 볼 때 정부가 폐륜을 한 측면이 있는 거죠. 전 이건 매우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아니 경찰력을 배치한다고 이 사태를 막을 수 없을 거라고 얘기했다가 죄송하다고 국민이 사과했었잖아요. 그다음에 폼나게 사표 내면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또 사과했잖아요. 그런 행정안전부 장관을 대통령이 해외 외교하고 돌아와서 고생했다고 말씀하시면 이게 2차 가해 아닙니까? 제가 볼 땐. 저는 어떻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참사를 대하는지 저는 현 정부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고 맨날 수사의 결과를 지켜보자. 수사 결과 지켜봐서 만약에 나중에 예를 들면 이 사실이 다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그동안 뭐 한 겁니까? 저는 현 정부가 제가 볼 때 이 참사에 공감하지 못한다고 밖에는 달리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상민 장관이 어제 행안위에서 했던 얘기랑 또 여야 의원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무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쪽 주머니에 항상 사표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상 백지 사표를 낸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은 국정조사를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를 비호하거나 두둔하거나 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사퇴 수습 후에 자체적으로 스스로 자진 사퇴하는 게 저는 맞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는 지난 4일이니까 좀 시간이 오래전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국정조사와 관련돼서 약간 이제 스탠스가 좀 바뀐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논외로 하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백지 수표를 갖고 있다. 그거는 근데 의례적인 얘기 같죠? 그렇죠. 모든 정무직 장관이 이제 백지 사표를 갖고 있다. 항상 사표를 갖고 다닌다는 얘기인데. 설마 그 호주머니 안에 사표를 써갖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얘기는 관용적 표현으로 봐야죠. 나는 언제라도 책임지고 물러날 자세가 되어 있고 임명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나는 언제라도 진퇴에 대한 것은 결심할 자세가 되어 있다. 그 말을 저렇게 말하자면 레토릭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도 최근에 이제 말들을 놓고 보면 자리 거취에 연연하고 하는 생각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상민 장관이 여기서 이제 그만둬 버리면은 지금 이 사태에 대한 수습은
행안부의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해야 되거든요. 예. 차관급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여러 가지 힘이 실릴 수 없어요. 물론 지금 이상민 장관이 왜 정부 TF 단장을 맡은 것에 대해서 왜 책임져야 할 사람이 맞느냐? 저는 책임질 것은 나중에 추후 문제고 예. 지금 수습을 하고 대책을 만들고 다시 이런 것 재발 방지하지 않도록 시스템화하는 것은 그건 회의 주재를 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하는 거지 예. 개인 이상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판들은 너무 좀 과도하다 생각이 되고요.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 분명히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냥 책임을 단순하게 묻는 건 예. 그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말은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는 말과 똑같다. 예. 그런 경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확하게 하려면 어디 분야가 부족했고 그럼으로써 어떤 걸 보완해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경찰 수사 결과 예. 발표 혹은 행안부의 어떤 TF의 결론 이런 걸 본 다음에 행안부 장관 거치 결정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다음 추후 대책들이 나오는 건 저는 매우 당연한데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정조사 예. 언제라도 그거는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하겠다라는 건데 너무 거기에서 이것을 등치시켜서 같이 한 번에 가자는 얘기는 사실 이건 소모적 논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말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좀 단순하게 좀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리면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떻게 재발 방지책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경력을 배치했어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본인이 얘기했는데 그분이 재발 방지책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아니, 제가 볼 땐 정부의 TF 단장을 맡았으니까. 그러니까 맞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본인이 예를 들면 해결할 수 없는 사태라고 얘기했는데 해결책을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대통령이 참사를 대한 자세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물론 이 정부의 지금 부처 주체가 행안부가 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관으로 있는 한 맡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것을 갖는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과 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자, 이 대목에서요. 제가 조국 전 장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보고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탄핵 제도랑 대통령 탄핵이란 게 최초로 출발한 게 미국인데 미국에서는 그 대통령이 불법을 저질렀는지는 필요 없습니다.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컨대 무능이라고 하더라도 탄핵이 가능하고 그 탄핵 결정은 법률가들의 집단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집단인 상원이 하게 됩니다. 예, 뭐 오마이TV에 나와서 인터뷰한 모습을 잠깐 봤습니다. 뭐 요즘 운동을 굉장히 이제 격하게 한다고 합니다. 운동을 격하게 하면서 이제 정신적인 그런 고통을 이겨내고 있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이상민 장관 얘기하다가 조국 전 장관 영상을 보여줬을까? 시청자분들 굉장히 의아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최 의원님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두 사람의 무슨 공통점이 있을 것 같습니까? 조국 장관이 탄핵을 운운을 하는데요. 예. 저는 뭐 미국의 예를 들었는데 미국은 대통령제의 원조 국가이고 대통령제를 만든 나라이지만 탄핵을 단 한 명도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만큼 탄핵은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조국 장관은 탄핵을 함부로 지금 말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미국이 닉슨 대통령이 거의 뭐 탄핵 직전까지 몰렸다가 그 탄핵이 안 당했는데 예. 닉슨 대통령은 엄청나게 많은 잘못을 했죠. 예. 도청을 했죠. 그거는 굉장히 중대 범죄죠. 대통령이 도청을 했다는 것은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예. 범죄인데도 미국은 닉슨을 탄핵시키지 않았고 닉슨이 사임함으로써 모든 것을 덮었고 그리고 뒤이은 포드 대통령은 닉슨의 모든 죄를 사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출직에서 물러난 사람에 예. 대해서 그 선출직에 물러난 것만으로도 그 사람 모든 책임을 졌고 그러한 정치적 책임을 더 이상 파급력을 더 키우는 것은 예. 미국의 헌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해서 자꾸만 수습을 하려는 그러한 것이 미국 정치의 특징인데 우리 정치는 자꾸만 수습보다는 정파적 이익을 최대한 부풀려서 이 난제를 더욱더 키우려는 노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조국 장관이 이 사안을 갖고 탄핵을 언급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 지금 이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시스템을 잘 갖춰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고 그리고 유족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있을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정파적 이익에 함몰돼서 지금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저는 정치인들이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좀 자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논평은 아주 잘해 주셨는데 제가 드린 질문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왜 이상민 장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조국 전 장관 얘기를 꺼냈을까? 일각에서는 이런 시각이 있더라고요. 문재인에게 조국이 있었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상민 장관이 있다.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되돌려놓고 한번 잘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민심에서 멀어지기 시작한 그 변곡점, 계기가 뭐였을까요? 조국 전 장관을
바꿔라, 해임하라라고 수없이 언론이 얘기하고 수없이 민심이 얘기했는데 그때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빛이 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의 고통이 참 마음 아프다. 이런 말로 이제 감싸 안으셨죠. 이상민 장관을 빨리 해임해라라고 민심이 얘기하고 있고 언론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깨를 툭툭 치고 고생하셨다. 이렇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 두 사안은 굉장히 비슷한 사안인가? 어떻게 보세요? 내 여야 의견을 잠깐 듣겠습니다. 예, 전혀 다른 사안이죠. 저는 간파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구나. 전혀 다르다. 예. 문재인의 조국과 윤석열의 왜냐하면 이상민은 다르다. 예.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그 내로남불의 화신이 되면서 그 지지자들 그리고 참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위해 정말 기대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제 개인과 가족의 문제였는데 그리고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정말 뉴욕타임즈에 달 정도까지 딱 그게 사람들이 내리꽂히던 사건이고 이 경우는 지금 사회적 참사지 않습니까? 마침 사회적 참사가 된 주무장관인데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 대통령은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무한 책임이란 것은 어쨌거나 지금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재난의 악순환, 비극의 악순환 그게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역대 정부에서 책임지고 물러나고 심지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그때 우리가 얼마나 가슴 아프고 눈물 많이 흘리고 슬퍼했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그때 미안하다 고맙다까지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그런데 세월호 이후에 또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해난 사고는 2배 더 늘었습니다. 왜 그리 됐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정부의 무한 책임이라는 것은 사태 이상의 책임, 사과 이상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저는 누군가는 지금 이 정부는 정말 이제 더 이상 사과와 반복과 사태 수사 뭐 이런 악순환 그렇게 결국 정치적으로 서로 정치적인 정쟁만 격화되고 실질적으로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던 그래서 이 사태가 또 반복되는 이런 문제를 누군가 꺼내야 되고 새로운 국민 안전, 시민 안전, 국가 안보의 기틀을 누가 세워야 되고요. 그 책임을 정부가 할 것이라는 것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행안부 장관도 지금 우리 그 청문회가 쉽지가 않아서 이 장관을 경질을 하면은요 2개월 이상 누구 후임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도 지난번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실은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고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정무적 책임, 정부의 무한 책임은 절대로 피하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장관, 조국 전 장관과 이상민 장관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그 둘에 대해서 민심은 대통령에게 이제 그만 그들을 이제 곁에서 물리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듣지 않았던 것도 공통점입니다. 근데 여야 모두 이 사안은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다, 다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르게 해석하는군요.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건은 어찌 보면은 그 입시 부정 의혹 있지 않습니까? 가정사로부터 출발해서 당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말 수십 군데를 압수수색을 하고 대단히 많은 먼지털이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고 나중에 무슨 뭐 펀드 의혹인가요? 이런 것들은 다 무죄가 나고 그렇게 됐는데요. 그런 개인의 어떤 가정 문제랄지 이런 걸 가지고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를 꺼나고 우리 최 의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사회적 대참사가 났는데 거기에 대한 그 주무장관을 대통령이 경질하지 않고 있는 거,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 거. 저희들은 이건 뭐 경질이 아니고 파면을 할 사안이고요. 이미 이상민 장관은 소방 노조에 의해서 피의자로 고발이 되면서 피의자로 입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수본이 아마 공수처로 이송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관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분을 계속 가지고 있다. 아까 앞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책임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정말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후보 때 코로나 대응이었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 코로나 대응을 전임 정부가 못한다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공격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뭘 그런 거 하나 못하고 정부는 모든 것에 무한 책임을 지는 거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까? 딱딱 책임을 묻고 현대사회에서는 대통령이 무슨 어떤 말씀을 들었거나 어떤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법적 책임과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나눠집니다. 법적 책임,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상민 장관 그 고발됐기 때문에 법적 책임 질 가능성도 높은데 일단은 이분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대통령이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여서인지 아니면 따로 우리가 모르는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안고 가시는 거는 지금 참사로 고통스러워하는 유족분들이나 많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빨리 책임을 묻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제가 괜한 질문을 드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답변이 딱 나올 걸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어쨌든 민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대통령은 좀 잘 경청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이제 이 특수본이 민들레 이 대표를 비롯해서 또 고발인을 좀 조사한다는 얘기가 좀 있고요. 그리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탄원서, 그러니까 구명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하고 싶은데 시간상 조금 지나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 북한 김성 유엔 대사가 유엔 현장에서 이태원 참사를 꺼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잠깐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Having triggered man-made disaster like the recent unprecedented deaths from suffocation due to poor governance of the national affairs. 예, 이건 좀 짧게 논평을 좀 듣고 가겠습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북한이 이태원 참사를 꺼냈어요, 유엔에서. 이건 조금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물타기 같아요.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엔이 이제 북한 인권 결의안 관련해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서 참여하는 거하고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우리 이태원 참사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뭐 전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이태원 참사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어차피 뭐 같은 민족인데 이 참사의 문제를 저렇게 외교의 전장까지 갖고 와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건 저는 북한의 태도가 상당히 좀 매우 좋지 않은 태도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오히려 그냥 조용히 있고 그냥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왜 남쪽 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찬성했느냐 결의안에 거기서 비판하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걸 같이 엮게 된다면 좀 매우 안 좋은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이태원 참사를 본인들의 이제 인권 결의안에 대한 반대 논리로 끄집어낸 것 자체가 매우 불쾌할 정도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문제가. 예,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예, 노웅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파장이 민주당을 덮치고 있습니다. 직접 그 모습 또 얘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와 증언이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왜 여태껏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검찰이 하고 있는 검찰의 횡포요, 야당 탄압의 실체입니다. 최근에 검찰 수사 두고 좀 야당에서 정치 탄압이다 이런 주장이 반발이 일고 있는데 정진상 김용씨 수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 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입니다. 수사 받던 사람들이 민주당의 간부들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민주당에 대한 수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노웅래 의원 관련 수사가 있잖아요.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노웅래 의원이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자기가 조작된 수사를 받고 있다. 정치인이 업자로부터 뒷돈 받은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막는 것이 검찰 개혁이다. 라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상 정부조정실장. 예,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6천여만 원의 금품을 수사한 혐의를 좀 받고 노웅래 의원이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근데 저 궁금해서 하나 좀 여쭤보는데 왜 민주당은 민주당 김용 뭐 또 정진상 다 마찬가지인데 뭐 얘기만 나오면 이쪽 분들 수사 얘기만 나오면 야, 왜 우리만 수사하냐? 저기 김건희 또 50억 대장도 왜 그건 안 하고 자꾸 우리만 수사하냐 이러는데 그건 답이 아니지 않나요? 네, 일단 그 수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형평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수사 결과를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뭐 저도 기자를 하면서 봤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그 수사 결과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공평해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나 그 관련된 분들에 대한 뭐 아들까지도 압수수색이 한 250건 가까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대통령이야 뭐 현직 대통령이야 소추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김건희 여사나 그 장모분에 대한 압수수색은 정말로 저도 믿기지 않지만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런 결과를 놓고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선뜻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신 거에 대한 답은 이 정도 해드리고요. 다른 것도 물어보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답을 좀 해야겠습니다. 사실은 별로 언론에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국회의원 회관에서 우리 여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습니다. 예, 이 비슷한 다른 특정 사건 사안 자체를 뭔지 모르지만 참 정치라는 것이 이게 참 감옥에 담장위를 걷는 직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노웅래 의원도 빨리 이것이 혐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서 이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당의 자치단체장 꽤 큰 자치단체장도 지금 압수수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검찰 수사라는 것이 사안이 드러나면은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에 뭐 우리 김건희 여사나 이야기하셨는데 오래된 사건이지 않습니까? 지난 5년 동안 정말 할 만큼 다 하지 않았나요? 그런 사건을 또 같이 등치한다는 것은 이건 범죄가 있는 건 범죄는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검찰의 오랜 격언이고요. 예, 그걸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고 그 누명을 벗는 것이 오히려 수사를 대하는 정당의 태도라 생각합니다.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이제 농내 의원과 관계없이 그 왜 당직자 한 명을 이렇게 당이 나서서 다 보호하려고 하냐? 조홍천 의원도 그렇고 뭐 지금 여러 의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 뭐 우리 저기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노원에 있는 우리 저 대표 선거에 나왔던 박용진 의원도 그런 얘기했고 당이 나서서 정무실장하고 이 부원장 옹호해 줘야 돼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 혐의가 뭐냐면 불법 정치자금 문제예요. 불법 정치자금 문제는 누구에게 칼끝이 가 있습니까? 당 대표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당이 대응하는 거 관련해서 그게 문제가 있다가 정진상 개인, 김용 개인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영장의 이름 자체가 매우 큰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검찰 수사가 진술만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좀 증거를 보여줘라. 그래야 국민이 납득하지 않겠습니까? 압수수색만 하지 말고. 왜냐하면 몇 가지 걸리게 꽤 많이 있어요. 뭐 다시겠습니다만 정진상 씨 같은 경우도 무슨 이재명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있다는데 사무장 아닌 게 다 드러났으니까 이미 영장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와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뉴스 7이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밤 제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태원 참사 상황을 알게 된 것 시점은 23시경입니다. 인파 관리에 가장 효율적인 기동대를 지원 요청해라 그런 지시를 했었고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서울청 주무부서에 지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서울청에서 재차 검토가 있었으나 그때도 다시 집회 시기 때문에 어려운 걸로 다시 결정이. 죄송스럽지만 제가 보고받지 못한 정부 보고서입니다. 모든 보고서가 다 저한테 보고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 계장이 선별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미진 우리 총독께서는 몇 시에 사무실로 가셨습니까? 몇 시에 사무실로 가셨어요? 본인 사무실로 가셨다며요? 아침에 교양을 하고 그리고 사무실에서 상황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그러니까 아예 그 112 상황실을 내려가지 않고 그냥 사무실에 계속 있었던 겁니까? 죄송합니다. 유미진 총경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상황 관리를 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관례다 그런 얘기시군요. 상황이 있을 때는 주로 무전을 많이 사용합니다.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분들. 화이팅! 화이팅!
경찰을 챙기셔야 되잖아요,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이 별도의 청으로 나가 있는데 그 조직을 하나하나 제가 가서 남의 살림까지 챙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찰의 살림이 남의 살림입니까? 그렇죠. 행안부의 업무 중- 이분들이 마음이 오죽했으면 이렇게 하실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수사를 받게 됐을 때 그 심정이 오죽할까?